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 올해는 또 오랜만에 강의를 또 찍게 됐는데요. 요즘 선생님 너무 바빠서 강의를 좀 못 찍고 있었거든요. 이제 특히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 이번에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됐으면 하는 마음에 강의를 좀 이제 하나씩 찍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자, 오늘은요, 우리 부교재 내용 중에서 독서 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좀 하려고 합니다. 경화여고 학생들은 부교재 44페이지를 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올해 수능 특강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물론 고3 학생들은 이미 다 끝났겠지만 내년을 또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어쩌면 수능 특강 교재를 지금 어떻게 구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부교재 44페이지고요. 제목은 사전 혁파론자들의 토지개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글입니다. 제목 하나 써놓으시고요. 제목을 알고 있으면 사실은 그 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 문제 풀 때는 제목이 안 나오죠.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자, 먼저 하나 좀 여러분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요. 혹시라도 아직 이 문제를 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이 있다면 잠시만 이 영상을 멈춰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푼 다음에 오셔서 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글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듣게 되면 사실은 이 강의가 좀 효과가 반감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글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 또 하나 있겠어요. 글을 읽으시면서 각 단락에다가 단락 번호라는 걸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1단락 이런 식으로 해서 단락 번호를 다 붙여주시면 아마 총 5단락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은 문제를 풀 때 이 문단에서는 이런 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중요하다 생각되는 어휘들, 핵심어라고 하죠. 그런 거에 동그라미 쳐놓고 나는 이 글에서 이 문단에서 요 문장이 좀 중요해 보여. 내 나름대로 생각한 중심 문장 이런 것들을 줄을 쳐온 후에 잠시 후 선생님이 보여드릴 이 글을 보면서 선생님 미리 줄을 쳐왔거든요. 선생님 거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다 준비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자, 부교재가 아니라 독서교재. 독서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 글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작정 글을 읽는 것보단 먼저 문제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죠.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독서 문항에서 자주 보이는 출제 포인트죠. 자,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전개 방식에 대한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전개 방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시, 비교, 대조, 글을 전개해가는 방식에 대한 거예요. 그렇다면 요렇게 돼 있으니까 잘 안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표시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죠. 고려시대 국가 운영에 있어서 지방 호족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온 제일 중요한 거 전개 방식을 했으니까 과정이란 말이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 어떤 과정이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런 과정들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려면 한 문단 안에서 과정이 써 있진 않겠죠. 그렇다면 이 과정을 첫 문단에서 예를 들어서 가볍게 스킵, 이거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랬다면 다음 문단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들에 대한 설명들이 하나씩 나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각 문단의 첫 번째 줄만 보더라도 과정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대개 이런 경우는 1문단 마지막 부분에 과정에 대한 짧은 소개글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찾아보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요. 고려의 토지제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대조하여. 그럼 이 말이 좀 중요하겠네요.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럼 2번이 적절한 답이 되려면 요 안에 고려의 토지제도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서로 반대되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어야 될 거예요. 다만 주의할 건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혹시 이 글이 문제점으로 끝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셔야겠죠. 만약에 해결책까지 나아갔다면 문제점을 부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해결까지 함께 있어야 되겠죠. 다음 세 번째요. 고려시대에 시행된 토지제도의 특징을 고찰하고 토지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 여러분 중요한 건
다양한 관점들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양한 관점이란 말이 좀 필요하겠죠? 팁인데요. 다양한 관점이란 말을 쓰시려면 적어도 몇 개 이상이 있어야 되게요. 몇 개? 최소한 3개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다양하다란 말을 쓰진 않아요. 두 가지는 뭐 상반된 뭐 이런 말로 쓰겠죠. 근데 이 다양하다라는 건 최소한도 3개 이상의 관점들이 제시가 되어야 다양한 관점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고려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그러면 문제점 중요하겠죠? 이를 해결하는 거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가 중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다음 5번째요. 고려시대의 토지거래 사례들을 비교하여. 그럼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건 비교가 중요하겠네요. 자, 비교해서 토지제도가 토지 개념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내용도 좀 필요해요. 토지 개념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변화 양상을 본다라는 거니까. 그럼 토지가 이런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변화해 왔구나. 이게 맞다면 답이 이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토지거래 사례들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고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전개 방식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근데 이 문항은 두 번째 문제가 좀 더 의미가 있어요. 가볼까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흔히 독서 문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실 확인 문제에 해당하는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사실 확인 문제가 뭐냐? 글 속에서 내용과 이 선제 내용이 일치하냐 불일치하냐를 묻는 문제겠죠. 그럼 첫 번째부터 보려면 일단 이런 사실 확인 문제는 대개 어디에서는 무엇은 이라는 주어로 시작하거든요. 그 주어가 핵심어가 될 수 있어요. 표시를 미리 좀 해봤어요. 그럼 과전법, 그럼 글을 읽다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빠르게 읽고 머릿속에 약간의 좀 잔상 같은 걸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문을 읽으면서 나 아까 과전법 읽었던 것 같은데 얼른 와서 이 과전법 내용과 비교해 보라는 거죠. 이건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냥 선생님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선생님은 과전법에다 네모를 쳤어요. 그럼 이제 본문을 읽다가 과전법 나오면 얼른 와서 1번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자, 과전법에서는 수조권이 부여되는 토지를 경기 지역에 집중시켰다. 그럼 선생님은 수조권과 경기란 말이 좀 인상이 깊으니까 이걸 머릿속에 남길 거예요. 두 번째, 사전 혁파론자들은 소경전을 토지 파악의 기본 단위로 삼고자 했다. 그렇다면 사전 혁파론자라는 말을 일단 네모를 쳐놓고요. 소경전이라는 걸 줄친 다음에 이따가 본문을 보다가 뭐 혁파론 나왔다. 그러면 와서 비교해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요. 고려왕조는 관리로 적용된 호족들에게 관직을 수행하는 대가로 수조권. 수조권 또 나왔네? 그럼 수조권이란 말 체크해두고 수조권은 대가였다. 아, 그러면 수조권 나왔을 때 뭔가 대가로 주어지는 건가? 이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요. 사전 개선론자들은 사전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고 토지를 국가에 속한 것으로. 여러분 사전주라고 하는 거가 나왔는데 국가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부인하고 국가니까 뭔가 개선론자 나왔을 때 얼른 와서 국가에게 주는 건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주라는 거는 약간의 좀 상식을 동원하면 사사로운 밭, 그러니까 개인의 땅. 그러면 개인 땅을 국가에게 속했다? 뭔가 제도가 변했나?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다섯 번째, 과전법 또 나왔네. 과전법 나오면 와서 얼른 1번과 5번을 비교해보면 되는 거죠. 자, 과전법에선 배우자에게 지급된 수신전, 미성년 자녀에게 주신 휴량전, 그러니까 수신전, 휴량전의 단어를 보시고 이따 본문 보다가 이런 단어가 있는지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을 잔상으로 살짝 뒤에다 남긴 채 본문을 가서 하나씩 읽어가면 될 것 같아요. 가보죠. 1달러 가기 전에 선생님이 이 글을 읽었으면 적어도 이 정도 포인트를 좀 잡고 있으면 좋겠다. 글을 읽은 다음에 이 4개에 대한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글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여러분 글을 읽었을 거니까 글을 읽었다면 이 강의를 들을 때 나 저거 뭔지 알겠어. 그럼 여러분 글을 잘 읽으신 거죠. 가볼까요? 첫 번째, 이 글 속엔 고려의 토지 제도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수조권과 사전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 저는 글을 읽었는데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읽으신 거고요. 두 번째, 고려의 토지제도 붕괴로 인한 폐단이라 나와 있어요. 고려의 토지제도라는 게 붕괴가 되었나 보구나.
그로 인해 뭔가 문제점이 생겼나 보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 사전 개선론자 vs라네. 어쨌든 사전 역파론자, 이 둘이 뭔가 대조되는 모습이 본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과정법의 등장 배경 및 특징, 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글 어딘가 있다는 얘기겠죠.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갈게요. 자, 1번 단락입니다. 1번 문단이죠. 1문단. 고려의 토지제도는, 그럼 고려의 토지제도 얘기를 할 건가 보다. 신라의 국가 권력이 붕괴되는 가운데 등장한 지방 호족들의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를 국가의 법적 형식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려의 토지제도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거예요. 자, 뭘 위해 한 거냐면 지방 호족들의 토지와 농민에 대한 지배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뭔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어서 이들이 뭐 농민들을 지배하거나 아니면 호족들이 토지를 갖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왜?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신라 말기 시대였기 때문에 신라 말기 시대에 국가 권력이 붕괴하면서 호족들이 자기만의 토지를 갖기 시작하고 농민들에 대한 지배도 뭔가 만만치 않은 그런 시점에서 고려가 딱 세워지면서 이제 뭔가 좀 체계를 잡아야겠어. 그래서 아마 이 토지제도를 만들었나 보죠.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니까 고려 왕조는 지방 호족들을 국가의 관리로 등용을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동안은 관리에 대한 것들도 관리가 안 되겠죠. 관리가 안 됐겠죠. 그죠? 자, 그래서 관직을 주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해. 관직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대가로, 대가 우리 아까 읽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앞에서. 토지에서 얻어지는 소출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 그럼 요게 수조권의 정의겠네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수조권이라고 한다. 또 하나, 수조권이 부여된 토지는 귀족이나 관리의 사전. 우리가 사사로울 사자 쓰니까 개인의 땅으로 인정을 해주는 건가 보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일단 고려의 토지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 글은 하고 있는 건데요. 고려의 토지제도. 자,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관직 수행의 대가로 수조권이라는 걸 준 거예요. 자, 수조권이라 하면 뭐를 거둘 수 있냐면 세금에 대한 권리죠.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예요. 그 수조권을 어디에 부여하게 되냐면 사전이라는 것에 부여하게 되는 거죠. 자, 사전은 사사로운 땅이에요. 쉽게 말해서 관리에게 개인 땅을 준 거예요. 뭐 하라고? 정치를 잘 해달라고 준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여기까지 내용은 뭐냐면 고려의 토지제도 시간에 요 사전이라는 게 등장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대가란 말을 읽었잖아요. 우리 2번 문제였던 것 같네요. 2번 잠깐 갔다 올게요. 자, 2번 문제 보시니까 대가, 여기 있네 대가. 관리로 등용된 호족들에게 관직을 수행하는 대가로 수조권, 대가로 수조권 줬다. 맞네요. 그럼 2번에 3번 지울 수 있죠. 이렇게 일치불일치 문제라고 하는 사실 확인 문제는 지워가면서 문제를 푸신다면 본문 다 읽었을 때 문제가 풀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다 읽고 뒤늦게 문제를 풀면 앞에 내용 다 까먹고 다시 처음부터 찾아야 돼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자, 다음 갈게요. 분류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과 몽골과의 전쟁을 겪으면서 이 수조권을 부여했던 토지제도, 즉 사전제도죠. 이 사전을 부여했던 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했대요. 질문 하나 할게요. 요것이 지금 토지제도였는데 이것이 붕괴가 되었네요. 그럼 질문할 건 왜 붕괴가 됐죠? 그 이유가 뭐죠? 붕괴된 이유? 저기 친절하게 써 있잖아요. 정치적 혼란과 몽골과의 전쟁으로 인해 이렇게 붕괴가 일어난 거죠. 그럼 이제 여기다 쓸 수 있는 거 첫 번째, 선생님 좀 줄여서 쓸게요. 정치적인 혼란이 있었어요. 이 시기 때. 그리고 몽골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몽전 이렇게 해서. 자, 정치적인 혼란도 있었고 몽골과의 전쟁 때문에 이 위에 있었던 토지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전을 부여받은 귀족이나 관리들은 국가에서 부여한 수조권의 권한을 넘어, 그러니까 수조권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데 거기까지만 딱 준 거거든요. 정치하는 대신에 이걸 잠깐 준 거야? 자, 조건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숨은 의미는 이 수조권에 대한 토지를 너희에게 주는 건
정치를 하는 대가로 준 거야. 그럼 네가 정치를 그만하게 되면, 즉 관직을 내어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토지를 돌려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 써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관직을 그만둔다면 수조권이 있는 사전을 반납해야 되겠군. 맞는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독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건 있는 정보를 그대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의미를 돌려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분명히 빌려준 건데 토지 자체를 매매하기 시작을 해요. 미쳤나봐요. 그죠? 첫 번째, 매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땅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세습을 해버린 거예요. 대박. 세습까지. 자, 이런 상황인 거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번 2학년 과정 동안 선생님이 국어를 배우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국어를 하라는 의미에서 너희들이 각각 갤럭시 탭이라는 걸 다 선사할게. 대신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올라가면 내년 이제 2학년 올라올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 탭을 반납하도록 해 라고 하나씩 빌려줬어요. 선생님 수업 듣는 동안 열심히 수업을 듣는 대가로 준 거예요. 자, 근데 2학년이 끝나가자 한 아이가 너무 아까운 거죠. 이거 돌려주기 너무 아까운데?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당근 마켓에다 올려서 이걸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돈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 또 한 아이는 너무 주기 아까운데? 근데 자기 집에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마치 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이 동생이 탭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거 돌려주기 너무 아깝다. 에이, 모르겠다. 야, 너 이거 써? 나 이제 고3 올라가니까 안 써도 돼. 그러면서 물려줘 버린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 이제 너희들 3학년 올라갈 거니까 다시 나한테 이제 탭을 돌려줄래? 한 아이가 선생님 저는 그거 팔았는데요. 또 한 아이는 선생님 저거 제 동생 물려줬는데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 되게 화가 날 수 있는 일이고 되게 어이가 없겠죠. 근데 이미 팔아버리고 줘버린 걸 어떻게? 돌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 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국가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새로운 관리들에게 나누어줄 수조권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도 크게 부족해졌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 A와 B 얘가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쉽게 말해서 매매와 세습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수조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다음 관리에게 주어야 될 이 수조권이 부족해졌고 또 하나 국가의 재정 역시도 빈약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국가 것이었는데 이걸 내가 잠깐 빌려준 것뿐이었는데 걔네가 팔아먹고 세습을 해버리니까 그만큼의 이 땅이 국가 거 땅이 줄어든 거잖아요. 재정은 줄게 됐고요. 수조권을 그 다음 관리한테 줘야 되는데 못 주게 된 상황인 거죠. 팔아버렸으니까. 또 하나의 사전에 여러 명의 수조권을 행사한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땅에 여러 명의 주인이 있다. 그래서 일전다주라고 해요. 밑에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미리 땡겨온 거예요. 자, 일전다주 때문에 수조권 행사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농사를 짓는데 한 명이, 그러니까 1번 주인이 와서 나한테 내가 이 땅 주인이니까 세금을 내도록 해. 알겠습니다. 줬어요. 그랬더니 다음 사람이 오더니 나 이 땅 주인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게 나 이 땅 주인이야. 문서에 써 있는 거예요. 대박. 그럼 또 줬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 오더니 옛날에 이 땅을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내 땅인데 그러면서 또 주인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기록들을 싹 다 긁어 모아서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었던 적이 있는 그런 기록들을 모아갖고 서로 이 땅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7명의 주인이 왔다 가고 나니까 내 소출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걷어들였는데 70만 원이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되게 싫어지겠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농사를 안 짓고 이 농민들이 점점 노비로 전락하는 토지를 빼앗기게 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C. 여기가 C가 되겠죠. 세 번째는 일전다주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농민들이 노비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할 게 있는데 이렇게 수조권이 사라지고 국가의 재정에 파탄나고 농민들이 노비로 전락해버리는 이런 상황들. 자, 여기까지 내용 뭐냐면 이런 거죠. 고려의 토지제도 그리고 토지제도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여기 써있죠. 폐단.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은 이로 인해 생긴 폐단, 다른 말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자, 그럼 독서글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문제점을 제시한다면 그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요?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그럼 아마 1문단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시작했다면 다음은 해결책이 제시가 될 거예요. 가볼까요? 이런 패단을 해결하고자 나오네요.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기억 사전 개선론 자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 문제를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보기 문제니까 지금 못 풀겠고요. 4번 문제를 보니까 기억, 니은이 나오죠? 그럼 기억, 니은 나오는 4번 문제는 여기 있는 기억과 니은을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요. 즉 4문단까지 읽고 문제를 미리 풀어야 돼요. 5번에 A의 취지 나왔잖아요. A는 5문단에 나오거든요. 5문단 딱 읽자마자 바로 5번 문제 풀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글은 1문단부터 5문단까지 다 읽고 나면 1번과 3번 딱 2개 남아야 정상이에요. 정상이라기보다는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돌아올게요.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를 한 이유는 독서글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건 선생님이 정리한 거고 여러분도 정리를 나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패턴 해결하고자 첫 번째 사전 개선론. 다양한 해법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도 2개 이상 나와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삑 와서 사전 개선론자들이 나왔어요. 선생님은 그냥 개선론이라고만 쓸게요. 자, 사전 개선론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개선론이에요. 여기서는 읽어봅시다. 사전을 인정하되 일전 다주에 의해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즉 이 사람들은 무슨 문제 해결하고 싶었냐면 요게 문제라는 거죠. 일전 다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대신 조건은 사전은 인정해주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전 개선론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의 제도를 바꿀 생각이 없앨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일단 유지는 하되 하나만 좀 수정해보자. 그게 뭔데? 일전 다주로 되어 있던 것이 일전 다주를 일전 일주로 바꾸면 되지 않겠니? 즉 일전 다주를 일전 일주로 바꾸는 한 요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개선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현재 있는 제도를 완전히 들어엎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걸 우리가 개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사실 개선의 의미는 완전 없앤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좀 바꾼다? 살짝 좀 더 보완한다?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죠. 그래서 저기 보니까 일전 다주에서 일전 일주가 됐잖아요. 그럼 여전히 사전은 남아있는 거니까 사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했어요?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는 국가의 땅을 관리에게 사전으로 줬기 때문에 생긴 건데 여전히 사전은 인정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걸 주장한 인간들이 누구였냐면 이색, 이승인, 권근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참고 팁이에요. 독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 사전 개선론자들은 이러이러했다라고 쓸 수 있는 문제에서 사전 개선론자를 빼고 이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권근은 일전 일주의 법칙을 지키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겠군. 뭐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권근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문제를 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시간을 끌도록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읽으시면 돼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고려 왕조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추구하였다. 그럼 이 단락의 주제는 사전 개선론자들의 토지 제도 해법을 제시했다 볼 수 있는 건데 이들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기존 제도를 없애고자 하는 건 아니었고 살짝 보완하는 정도가 아마 중점이었던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밖에 해결이 안 됐잖아. 뭔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거든? 다음 단락 가보죠. 이들과 달리 반대인가 봐요.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사전혁파론이네요. 사전혁파론자들이에요. 선생님 마찬가지로 혁파론이라는 단어 딱 쓸게요. 자, 이들은 사전의 불법성을 근본적으로 아까도 이런 얘기 했는데 이 사전 인정하되 일전다주에 의한 불법적, 즉 사전은 불법이다. 사전의 불법적인 면에 대한 비판했고 얘도 사전이라는 게 뭔가 불법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사전을 혁파하자. 여러분 혁파라는 거는 깨부순다는 의미가 존재해요. 그럼 혁파는 뭔가 깨뜨린다? 뭔가 좀 이렇게 완전히 뒤엎는다? 약간 그런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 사전, 이게 사전을 혁파해서 토지를 새롭게 재분배하자고 했대요. 그럼 얘는 지금 사전을 인정하자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아니, 사전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걸 우리는 혁파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조준이나 정도전, 이세, 권근 이런 애들은 개선론, 조준, 정도전은 혁파론,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자, 이들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미봉적 조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미봉적인 거냐면 아까 앞에서 봤던 사전, 개선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미봉적인 조치야. 그냥 임시방편이지 뭐 그게 돼? 라고 비판했던 거야. 그럼 정리하면 얘네들이 얘네들을 비판했다는 얘기인 거죠. 완벽하지 않아. 적어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 뭐라고 했냐면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가들을, 아까는 관리들이 중심이었잖아요. 아까는 토지를 관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농가들을 국가가 파악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농가들한테 전객이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농가가 그냥 어떤 문서화되지 않고 그냥 농사 지으세요 하면 이게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이 땅 차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법적으로 지위를 준 거예요. 너는 농사 짓는 사람이야? 너는 오늘부터 전객이야. 오케이? 나라에서 인정한 농민이 된 거죠. 자, 그리고 국가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아까 그 사적으로 줬던 토지도 있잖아요. 그 토지를 전객이 경작하는 소경전이라는 걸로 구성했대. 선생님이 지금 따옴표 친 것들은 네모를 쳐가고 있어요. 핵심홍이니까 따옴표 쳐놨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냐 지금 현재 원래 사전이라는 게 있었잖아, 얘들아. 이 사전을 다 소경전으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재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사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소경전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사전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뭐였냐면 세금을 누구한테 내는 거였죠? 이거는 호족에게 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관리 귀족에게 내는 거였죠. 자, 그런데 귀족이라고 할까요? 아까 앞쪽에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여러분 쪽에서는 지방 호족들이 나와 있으니까 호족이라는 말 쓰죠. 그러니까 이 사전이라고 하는 뭐냐면 사전이라는 제도는 세금을 그 귀족이 먹도록 주는 거예요. 월급 대신에 이 땅을 줘서 여기서 나는 세금을 네가 갖도록 해 이렇게 주는 거죠. 대신 그 관리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월급을 안 주는 대신 세금을 주는 거니까 어쨌든 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소경전이라고 하는 건 이 사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버린 거잖아. 그럼 이거는 농가에서 하는 거니까 결국 이 세금이란 것들을 어디다가 내는 거냐면 국가에 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내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밑에 봐요. 소경전을 토지 파악의 기본 단위로 삼는 한편 개별 전객 농가를, 아까 전객이라고 하는 건 농가였잖아요. 그 농가들을 호라는 것들로 파악을 하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을 거두려면 이 마을에 몇몇 어떤 가구가 농사를 짓는가를 알아야 정확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객으로 법적으로 임명한 다음에 이들을 세는 단위를 만든 거야. 호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마을은 10호가 있다. 그러면 10가구가 있는 거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10가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 10가구만큼 세금을 걷어들이면 정확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겠네요. 그 결과 국역부담과 조세 수치의 대상으로 편성을 했대. 그 농가들을 이런 대상으로 삼은 거니까 그 결과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뭐 약간 그 군대 같은 거 가는 군역을 얘기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조세 수치는 세금 얘기하는 거니까 즉 이 모든 것들이 다 국가의 이제 귀속이 되기 시작을 한 거라 볼 수 있겠죠. 편성했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이는 사전역파론자들이 사전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고 사전역파론자들은 사전주들, 그러니까 사전을 갖고 있던 그 주인들, 한마디로 지방 호족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호족들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이건 내 땅이야 라고 아까 우겼잖아. 그러니까 팔아먹고 막 그랬겠지. 그거를 부인했다는 얘기예요. 니네 거 아닌데 그거 나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든 토지를 국가에 속한 것으로 인식. 방금 얘기했죠? 국가가 소경전을 경작하는 농민을 직접 파악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귀족한테 이 땅을 줬으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 농민들이 얼만큼의 농사를 짓고 얼마나 걷어들이는지 세금은 얼마를 내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다 국가가 관리한테 그 땅을 줘버린 거니까. 근데 이제는 직접 파악하니까 다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 결과 사전역파론자들은 이렇게 하면 패단을 야기했던 기존 정치 세력 누구예요? 사전주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 사전주들의 경제적 기반까지 무력화시킬 수, 그러니까 뭐냐면 땅을 줬어. 그 결과 얘네들이 이 땅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땅을 갖고 있으면 이제 내가 뭔가 어떤 돈이 있는 거고 뭔가 힘이 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뺏어버리면 더 이상 얘네들에게 경제력이나 이런 힘 같은 게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 먹고 살고 싶어? 그럼 나란 말을 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력을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주제가 사전 혁파론자들의 토지제도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사전 혁파론을 한마디로 정의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일단 1번이에요. 농가를 전객으로 임명을 하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농민들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됐었는데 왜냐하면 모든 걸 하기 전에 앞서 세금을 걷어들이려면 몇 명의 사람들이 사는지 인적인 파악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객으로 삼은 후 호라는 단위로 사람들에 대한 파악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땅이 얼마나 누구에게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 사전을 싹 다 걷어들여서 소경전이라는 땅으로 바꿔버렸어요. 그죠? 그럼 이 소경전에서 농가 그 전객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을 것이고 그 결과 군역 부담이나 조세 같은 것들을 나라에 내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이 굉장히 빵빵해지겠네요. 그죠? 이렇게 좋아지게 되겠네요. 자, 요게 되는 게 사전 혁파론. 쉽게 말해서 사전 개선론은 여전히 귀족에게 권리를 주는 거였고 사전 혁파론은 그 권리를 농가에게, 즉 농민들에게, 백성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대상이 달라졌죠. 그죠? 자, 3단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전을 혁파하자는 이들의 주장. 사전 혁파론들의 주장이겠네요. 대표적인 게 아까 조준, 정도전 있었어요. 이들은 당시 고려 토지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 문제. 여기서 고려의 토지 문제라고 하는 건 아마도 사전으로 인한 폐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사전 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 고대 중국 하상조 시대의 이상적인 토지제도, 그러니까 고대 중국에는 굉장히 토지제도가 이상적이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기존 제도에 대한 비판과 이상적인 토지제도를 갖자, 이상적인 토지제도를 이 땅에 실현해보자, 이게 목표였던 거예요. 근데 이상적인 토지제도를 실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다시 이렇게 끊을 수 있어요. 일반 농민들의 삶이 안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의 삶이 안정되면 열심히 일을 하겠죠?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의 세금을 잘 내겠죠? 그러면 국가재정이 빵빵해지겠네요. 그죠? 결국은 농민들의 삶이 안정되고 국가재정이 건전한 그런 사회를 이상적인 토지제도가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겠네? 그거를 또 한 번 얘기하는 게 정도전이야. 정도전은 농민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대. 실제 자기가 유배했을 때 농민들과 보통 이제 유배를 가면 그 마을에 있는 한 농민의 집에서 기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먹고 자게 돼요. 그러니까 따로 자기의 숙소를 나라에서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 유배니까 사실은 벌을 받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양반의 삶을 살던 사람을 농가에다가 그냥 가서 약간 하숙하는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전이 뭐 했냐면 농민층의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재정을 충실히 하게 되면 그 결과 이상적인 토지제도를 창출할 수 있다. 이거 아까 위에서 했던 말이네? 결국은 농민층이 안정되고 국가재정에 충실하게 되는 것들이 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토지제도였구나. 그게 혁파론자들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혁파론자들은 이상적인 토지제도를 만들고 싶었고 또 하나는 기존 제도를 비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기존 제도는 사전이란 제도, 그리고 이상적인 거는 백성의 삶이 안정되고 국가재정이 빵빵해질 수 있도록.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가 4단락 주제, 사전 혁파론자들과 정도전의 이 주장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했어요. 됐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3번 문제가 뭐였냐면 보기 문제였는데 4번 문제와 2번 문제에서 사전 이 혁파론과 개선론 갖고 해결할 문제가 있거든요. 먼저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서 우리 아까 사전 혁파론 나왔네요. 2번 가볼게요. 사전 혁파론자들은 소경전을 토지 파악의 기본 단위로 삼고자 했다. 혁파론은 소경전 맞죠? 틀린 말 아니네요. 그럼 2번 오케이. 4번 가죠. 사전 개선론자들은 사전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사전을 갖고 있던 그 주인들, 호족들이겠네요. 얘네들을 권리를 부인했다. 개선론은 사전을 인정했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개선론은 사전을 인정했는데 왜 이걸 부인해요? 말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사전주들의 권리를 부인하고 국가에 속한 것으로 인식하자고 했던 건 누구였냐면 앞에 봤던 혁파론자들이었지. 그치? 그러면 다음 몇 번이에요? 4번이 틀렸네요. 여기가 개선론자가 아니라 혁파론이란 말로 바꿔야겠네요. 자, 2번 문제 풀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잠깐 갔다 오죠. 자, 기억은 사전론자, 개선론자, 니은 혁파론자예요. 하나씩 따져보죠. 1번, 개선론자는 사전의 불법적인 운영을 개선하자고 했대. 개선론자니까 개선하자고 했겠죠. 똑같은 말 아닌가요? 그죠? 2번, 혁파론자는 전적의 기록을 인정하지 말자. 그 전적의 기록을 바탕으로 서로 자기 거라고 우겼던 게 일전다주였던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면 사전을 인정한다는 거잖아. 근데 그거 다 필요 없어. 다시 재분배해.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지 않고 재분배했던 거죠. 오케이? 다음 3번이요. 개선론자들은 혁파론자와 달리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법적 지위를 농민들의 법적 지위라고 하는 건 아까 전객이라는 말을 썼었고 전객이라는 말은 어디 있었냐면 혁파론에 있었네요. 근데 혁파론자와 달리 라고 하면 이 말이 틀렸네요. 그죠?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라고 알 수 있겠네요. 와우. 4번. 혁파론자는 개선론자와 달리 토지를 새롭게 재분배는 혁파론, 그러니까 맞는 말. 5번. 개선론자와 혁파론자는 모두 불법적인 수조권. 불법적인 수조권에 대한 건 둘 다 인정했다고 아까 앞에서 얘기한 적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문제를 2번 문제 풀었고요. 4번 문제 풀었고 남은 건 1, 3, 5번 남았어요. 그죠? 됐죠? 여기까지? 자, 계속 가볼게요. 5단락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해결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혁파론이면 완벽한 줄 알았거든? 근데 문제가 이러한 사전의 문제를 토지에만 국한된 것이었으면 문제가 없었어. 쉽게 말하면 토지 제도만 바꾸면 땡! 그럼 괜찮았을 건데 얘가 군사, 재정, 지방 모든 거에 다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고치려면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부분의 변화를 유발하게 된 거예요. 화살표 잘 따라와요. 사전의 문제는 여기저기에 걸려 있더라. 그래서 다양한 부분의 변화를 유발하더라. 그러니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있던 기득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왜 우리한테까지 반만 해결하면 되지? 왜 군사 문제까지? 왜 재정 문제까지? 왜 지방까지 따지기 시작했겠죠. 이들이 너무 반발하니까 제도 실현이 어렵겠지? 그래서 안 되겠구만. 타협을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타협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 전국의 토지를 국가의 필요에 따라 재분배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분배한 결과 뭐가 생겼냐면 과전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까지는 뭘 한 거냐면 이 과전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과전법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했어요? 과전법이 왜 등장한 거예요? 사전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그걸 해결하려 했더니 혁파론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요거 하나 해결하려고 하니까 걸린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걸려 있으니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던 거야. 그 불만 때문에 현실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어. 타협을 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양쪽의 입장을 좀 더 절충한다는 거잖아. 여기는 이 과전법이라는 건 한마디로 절충안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사전혁파론에서 끝난 줄 알았거든. 근데 끝난 게 아니었던 거야. 이 결과,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올게요. 이 결과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요 고려의 토지제도였던 이 사전제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걸려있던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요게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반발, 즉 기득권들이 뭐 했냐면 반발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반발을 하니 어쩔 수 없이 뭐 하게 된 거죠? 절충을 하게 된 거죠. 그죠? 쉽게 말하면 타협을 한 거예요. 이 타협의 결과 나타난 게 뭐인 거예요? 바로 과전법이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됐나요? 과전법.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읽었을 때 과전법이 등장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가장 원론적인 이유가 뭐냐,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왜 과전법이 등장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 다양한 것에 묶여있다 보니까 과전법이 등장하게 되었구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과전법에서는 전현직 관리들에게 넘어가죠. 품계에 따라 수조권이 부여된 과전을 지급했대요. 여러분, 아까 우리 수조권 뭐라고 배웠죠? 수조권은 권리라고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는 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였어요. 그 권리를 아까 사전에 부여했었잖아. 조금의 차이가 생겼어. 이제 똑같이 수조권을 주긴 주는데 이 수조권을 과전한테 부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는 개인에게 완전 줘버렸어. 그래서 수조권을 주고 그냥 걔네들한테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이거를 과전해 주게 돼. 방식이 좀 바뀐 거죠. 원래는 이 사전에다가 수조권을 줬었는데 그 수조권 자체를 국가가 다 걷어들였던 거예요. 근데 걷어들이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겼잖아. 이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일단은 권리를 다시 주긴 줄게. 타협을 본 거죠. 대신 모든 토지의 수조율을 10분의 1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같은 경우에는 걔네가 세금을 얼만큼 걷는지를 모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악독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세금이 20%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럼 난 30%네. 난 70%네. 지네 맘대로 걷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겠지. 그래서 안 되겠다. 뭐 하자? 통일하자 했던 거야. 그럼 질문. 이걸 통일했다라는 건 똑같지 않았으니까 통일을 했겠죠? 결국은 이 통일한 건 누굴 위한 거냐면 바로 농민들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앞에 말을 끄집어 오면 농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10%로 통일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떤 토지든지 간에 오케이 세금 낼 권리 인정해 줄게. 대신 세금은 딱 10%만 걷어. 아까와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마음껏 모든 걸 다 준 게 아니라 제한된 권리를 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첫 번째, 그 과전은 수도권, 경기 지역에 집중을 시켜놨어. 왜? 저 멀리 부산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국가가 관리가 안 돼. 걔네는 거기서 막 이것저것 막 해먹고 있어. 막 세금을 막 이렇게 올리고 있어. 근데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과전은 경기 지역에만 집중시키자라고 했던 거예요. 아까 사전은 어디든 있었겠죠? 좀 차이점이 있네요. 두 번째, 원칙적으로 세습은 안 돼. 아까 사전은 세습이 됐잖아. 아니 세습이 된 게 아니라 세습을 시켜버렸잖아. 지네 맘대로.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니야. 팔아버리고만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허용하지 않았어. 대신 원칙이야. 그러면 만약에 관리가 죽으면 어떡해? 반납해야 되잖아. 관직을 안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 사실은. 왜냐면 관리가 죽으면 나 죽고 나면 우리 부인은 어떡하지? 땅을 돌려주고 나면 우리 부인은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랬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세습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 그래서 국가에서 조금의 유도리를 준 거예요. 배우자에게 지급된 수신전이나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휴령전 같은 이런 것들은 일부 세습되기도 했대.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전법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1번 얘들은 경기 지역에 집중. 여기다가 집중시켰어. 다음 두 번째 이거 살짝 좀 지워서 안쪽으로 좀 집어넣을게 얘들아. 이렇게 해서 집어넣자.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자, 2번 얘들은 수신전이나 휼양전 같은 경우에는 인정해주기도 했어. 됐나요? 여기까지. 인정해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야 걔네들이 따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과전법의 이러한 성립은 첫 번째, 사전을 혁파하는 데 도움을 준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밭,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을 없애버린 건 오케이. 왜? 사전이 없어지고 과전이 생겼으니까. 수조권을 사전에 부여하던 걸 과전에 부여하고 있는 거니까. 다음 두 번째, 국가 운영 시스템이 변화가 된 거죠. 세 번째, 조선 왕조의 기틀을 마련된 게 과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거 의 아닐까? 문장이 끝날 때 마지막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5문단의 주제는 과전법의 등장 배경 및 특징 그리고 의가 써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제 다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A 읽었잖아요. A에 대한 것들 문제 풀 수 있을 거니까 이제 마지막 1, 3, 5번만 해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선생님이 여기 정리한 거 있죠? 나 정리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글을 처음부터 쭉 흐름 따라 정리할 수 있으면 아, 내가 이 글을 잘 이해했구나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비켜드릴게요. 알겠죠? 오케이? 자, 적으세요. 그냥 멈춰놓고 적으시면 돼요. 이제 갈 겁니다. 갈게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사전 개선론과 혁파론 비교한 거 아닐까? 선생님 나름대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도 이거를 해보세요. 100교 정도에 그냥 집중하지 마시고 100교 정도하고 시험 잘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표를 만들어 보시고 이 표를 채워봐요. 딱 멈춰놓고 채워봐요. 알았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채워줄 거를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채울 거예요.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자 했던 게 개선론, 일전 다주를 일전 일주로 바꿨죠. 세금을 여전히 호족들에게 주는 거였어. 여전히 사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혁파로는 기존 제도를 없애버리자. 세금을 국가에다 귀속시키자. 그럼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반대가 되겠네요. 국가 중심으로 재분배할 거야. 농가를 파악해서 전객으로 만드는 호 단위로 파악하죠. 국역부담이나 조세 수치를 통해서 나라의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사전, 소경전으로 사전은 이걸 바꿨다는 얘기는 결국은 모든 그 세금을 얘한테 국가에 주겠다는 거니까 국가 재정이 안정되고 기존 세력의 경제 기반도 무력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더라라고 정리가 된 겁니다. 본문에 있던 내용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이 독서 지문의 최종 정리 이것만 꼭 이것도 하고 넘어갈게요. 갑시다. 자, 제재는요, 고려의 토지 제도에 대한 거, 문학처럼 막 특징이 많이 써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내용 정도가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징에 정의 비교 대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본문의 어느 부분에 정의가 있지? 어디가 비교가 있지? 이 부분이 대조인가? 그거 찾으라는 얘기고, 독서 지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조 중에 하나, 문제와 해결. 이 부분이 문제고 여기가 해결이구나. 그래, 구조 파악. 이게 원인이고 결과구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그리고 훨씬 더 의미 있게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에 보니까 현재 우리가 제도가 있었는데 문제점 생겨서 해결한 이야기였잖아. 그럼 해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답은 4번밖에 없다. 그치? 쉽게 4번이 답이 나왔네요. 자, 2번 문제 아까 풀었죠? 4번이라고. 3번 문제 우리 보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토지가 관에 있어요. 그래서 백성에게 주었으니 천하의 백성으로 토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대. 얘들아, 천하의 백성들이 토지가 없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는 누구나 농사지어서 누구나 먹고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 이 얘기를 말을 바꾸면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렇게 안정되니 서로 싸우지 않겠고 차이가 남지 않으니까 세금을 나라에 잘 냈겠죠? 그 결과 국가가 부유할 수 있었던 거야. 이거 우리 아까 배웠는데 백성들이 안정되고 국가가 부유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토지제도라고 배웠는데 그런데 저 맨 앞에 보니까 고대 중국 나와 있네. 우리 아까 본문에서 고대 중국의 이상적인 토지제도 이런 거 봤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토지제도가 무너지자 블라블라블라 막 써 있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백성의 삶이 공공해지고 국가재정이 펑크 났다. 이거는 이상적인 토지제도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부터요. 갑시다. 천하의 백성으로 토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은 이상적인 토지제도 갖춰야 될 요소. 아까 얘기했잖아. 농민의 삶이 안정되고 국가재정이 빵빵 그래야 이상적인 토지제도. 요건이라 볼 수 있겠죠. 2번. 토지에서 나오는 바가 모두 국가로 들어가? 그럼 국가재정이 빵빵해지겠죠. 맞죠? 3번. 가난한 사람이 송곳구줄 땅도 없어? 땅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게 살겠죠. 토지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본문 앞에 있죠? 여기. 이게 없다는 것은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맞는 말이네요. 다음 4번이요. 부자가 가난한 농민을 부려서 소출의 태반을 먹었다는 것을 국가가 관리들로부터 조세를 직접. 얘들아, 국가는 관리들에게 조세를 받지 않아. 여기는 관리들한테 니네가 그냥 먹어라 했던 거고 여기는 내가 거둘게 라고 했던 거지 관리한테 세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본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답은 4번이 되는 거겠죠. 됐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4번 문제 아까 풀었죠? 답은 3번이었고요. 마지막 5번 문제네요. 10분의 1로 통일한 거. 왜 아까 우리 수조율, 즉 세금의 그 비율을 왜 통일했다고 얘기했죠? 들쑥날쑥하게 하면 백성들이 살기 힘드니까 결국 농민들을 위한 거라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답은 농민들의 삶, 1번밖에 없대, 답이.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다 했습니다. 끝. 자, 여기까지 정리 다 했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한 거는
사전 혁파론자들이 토지를 어떻게 개혁하고 싶어 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과전법까지 가는 이야기가 그 일련의 과정에 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려의 토지제도가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개인에게 땅을 부여하는 사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폐단이 생겼으니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선론과 혁파론이 나왔고 개선론은 너무 미봉책이니까 이 혁파론이라는 것들이 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혁파론은 깨부수자는 거니까 반발도 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더군다나 여기저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결과 중재안으로 과전법이 나오게 됐고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수조권이라는 것들을 귀족한테 부여해 주니까 귀족들이 조금 누그러졌을 거예요. 다만 조건을 주는 거죠. 경기지역에 한정되게 주는 거고 세습이 안 돼서 먹고 살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일부 인정해 주기도 하고 됐죠? 자, 여기까지만 잘 이해하시면 오늘의 공부는 완벽하게 이해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문학작품 혹은 두 번째 그 독서 지문을 만날 거니까 다시 한번 그때 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